네, 안녕하십니까.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강사 배분희입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에서 효소의 기능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건 활성화 에너지의 의미, 그리고 효소의 유무에 따른 그래프 개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소 반응에 대한 실험적인 증명 내용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됩니다.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반응이고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합성 과정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은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세포호흡과 소화가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과정은 이화작용이 맞지만, 이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은 동화작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 개형을 또 보시면 이화작용의 경우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당연히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땐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화작용 그래프를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보다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냅다 분해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에너지 출입이 수반됩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작점이 0점이 아니라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부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튼 이렇게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번 반응을 할 때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쓰인다면 이 과정이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양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효소가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효소에 의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분자들의 평균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화작용 그래프를 우선 예로 들어볼게요.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여기에 반응물들이 존재하겠죠. 이 반응물들이 가지는 에너지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X축은 에너지고요. Y축은 분자수를 나타냅니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 반응물 중에는 분명히 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효소가 없을 때 이 면적에 해당하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죠. 이렇게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온도를 높여준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의 신체에서는 항상성 유지라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맘대로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을 효소가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높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반응열이라는 개념인데요. 반응열은 활성화 에너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응열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을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성물과 반응물 간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322번 문제입니다.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이 화학 반응은 우선 그래프 유형을 보면 저분자에서 고분자의 물질로 합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효소가 있을 때는 기역, 그리고 효소가 없을 때는 니은이라고 먼저 설정을 해두면 위쪽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니은의 상황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는 기역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 디귿 선지는 아닌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기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응에서 에너지는 D만큼 흡수된다 라고 했습니다. D는 지금 저희 반응열,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인 반응열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기역 선지를 활성화 에너지와 이제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 전부가 생성물에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흡수되는 양을 물어본다 하면 이 반응열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C라고 했습니다. C는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치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보시면 D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리고 D 플러스 C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9번입니다. 그림 가는 효소 X의 작용을 나는 기억이 니은으로 되는 반응에서 효소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선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앞선 문제와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 1과 이 2를 더하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네요. 근데 먼저 이제 기역이 니은으로 되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기역 보시면 이제 쪼꼬미들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얘네가 효소 X와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할 거고요. 그로써 이제 합체가 돼서 얘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저분자의 반응물, 니은은 고분자의 생성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따라서 이 그래프를 주지 않더라도 이 반응은 동화작용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를 보면 기역에서 니은이 되는 반응은 이화작용이다. 아니요, 동화작용이고요. 효소 X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부터 피크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수치인 거고요. 그리고 효소 X는 반응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효소는 일반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소는 이제 주 성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과 pH에 이제 약하다는 성질을 가지는데, 가열을 하거나 염산을 들이붓거나 하면 물론 이제 pH가 중성에서 활성화되는 효소라고 했을 때 강산을 들이붓게 되면 이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효소가 변성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변성되지 않고서야 뭐 기본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358번이고요. 이거는 실험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가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발생하는 기포의 양에 따라서 효소의 유무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존재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알아둬야 될 건 감자즙이나 생강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의 비커가 있습니다. A 비커, B 비커, C 비커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산화수소를 이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A에는 증류수, 그리고 B에는 생간, 그리고 C에는 감자즙 이렇게 넣었을 때 기체는 당연히 여기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천천히 발생하지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감자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익힌 간을 넣어준다 라고 하면 이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간을 익혀버리면 그 카탈레이스의 입체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그 효소의 활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증류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니은 선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A가 증가하면이 아니라 A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수가 더 많아진다.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자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에서 피크점까지, 즉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효소는 이 수준을 낮춰줌으로써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효소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일정하다. 마지막으로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3가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박건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강사 백운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